오늘 아침 일라디오. 인생의 성공 비법을 담은 책 자기계발서 가운데에는 전 세계적인 인기를 누렸던 책들도 있죠. 성공을 위한 엄청난 비밀이 있을 거라는 기대가 큰 만큼 실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던 내용인 경우도 있어서 읽고 또 새 책을 사도 우리 인생은 제자리인 경우가 많았죠.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이런 자기계발서에 다시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보면 결국 실천이란 비밀을 깨닫지 못해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남다른 성공의 비법을 찾기보다 긍정의 힘과 그걸 실천하는 인생의 기본적인 진리부터 점검해 보시면 어떨까요? 분명히 성공적인 하루, 성공하는 인생이 여러분 앞에 다가올 겁니다. 3월 30일 수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재홍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이용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에서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을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채팅창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새농 퀴로 시작합니다. 퀴즈 정답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20분께 선물 드리고 있는데요.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 모바일 커피 쿠폰 등의 풍성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새농 퀴 세 번째 힌트 지금 나갑니다. 우리 땅, 우리 바다에서 자란 맛있고 건강한 우리 농수산물을 알아맞히는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 퀴. 안녕하세요. 퀴즈 내는 성우 송기원입니다. 이번 주 새농 퀴의 정답, 봄, 가을, 들판이나 개울에서 만날 수 있죠. 봄에 자라는 이것은 줄기가 튼튼하고 아삭한 반면 가을에 자라는 이것은 줄기가 약하고 보드라운 것이 특징입니다. 재배하기 까다로운 편은 아니지만 꾸준하게 관리하고 돌봐야 하는 작물인데요. 햇볕이 강한 곳에서 키우면 줄기가 억세지기 때문에 보통은 그늘이 드리워진 곳이나 하우스에서 재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번 주 새농 퀴의 정답이 떠오르는 강력 힌트 나갑니다. 또 리자로 끝나는 말, 바로 새농 퀴의 정답인 봄철 채소, 이것이 있습니다. 봄철 입맛을 돋아줄 향기로운 농산물의 대명사 무엇일까요?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20분께 행운의 선물 드리겠습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해외 농업 소식 조윤주 외신캐스터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세계 낙농업계 소비자 트렌드에 좀 변화가 있다고요? 어떤 겁니까? 이제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이제 우리가 봉쇄령이라는 그런 기간 동안 겪었고요. 지금은 좀 풀리긴 했습니다만 그 시간을 지나면서 이커머스 시장이 급성장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 조사 기관인 유로모니터가 낙농 혁신을 이끈 소비자 트렌드 5가지 소개하면서 그중에 하나를 소개를 한 건데요. 예. 이 낙농업계 역시 온라인 주문을 통해서 정기 배송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이커머스 채널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아무래도 좀 코로나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건강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기능성 식품에 대한 소비자들 요구도 커졌고 유제품의 효능 그리고 피부 미용에 대한 효과적인 장점 이런 걸 부각시키면서 유제품과 관련된 제품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천연 성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클린 라벨에 대한 소비자들 선택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작용하게 됐고요. 그래서 낙농업계도 이걸 겨냥해서 여러 가지 제품을 같이 선보이면서 소비자들이
음식으로 즐거움도 찾고 이런 또 재미도 찾는 그런 제품들이 다양하게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품의 원산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유제품의 원산지 표시 의무화 등 관련 규제도 강화되는 추세로 바뀌고 있습니다. 네. 뭐라도 좀 기대고 싶은 유제품 하나를 사도 네. 뭔가 기능이 있고 건강에도 좀 도움되길 바라는 환경에도 마음이 깨끗하고 꼼꼼하게 좀 따져보고요. 네, 맞습니다. 자,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면서 곡물에 대한 그 뭐랄까요, 불안감 이런 것들 맞아요. 때문에 몇몇 나라는 우리나라 곡물을 수출하지 말자 이런 일들도 있다고요? 네. 이 헝가리 농업부 장관이 최근에 밀, 옥수수, 보리 등 자국산 곡물 수출을 통제한다고 긴급 발표했습니다. 수출을 할 때 당국에 먼저 신고하도록 했고요. 그래서 이 물량을 정부가 우선적으로 구매하겠다고 밝힌 건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때문에 국제 곡물 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헝가리는 동쪽 국경을 우크라이나로 지금 맞대고 있는 나라입니다. 헝가리와 인접한 불가리아 정부도 수출 검사를 강화하면서 곡물 수출에 빗장을 걸었고요. 우크라이나 주요 항구가 폐쇄되면서 곡물 대체 원산지를 찾으려는 선박들이 동유럽 곳곳으로 향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헝가리의 입장도 이해는 가지만 네. 이게 좀 연쇄적으로 퍼질까 네. 좀 걱정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회원국들에게 시장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라면서 곡물 수출 제한을 자제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7개국 농업장관들이 얼마 전에 그래서 긴급회의를 열었고요. 농산물 수출 금지 자제를 회원국들에게 촉구를 했습니다. 장관들은 코로나19 때문에 촉발된 세계 농식품 시스템 충격이 채 가시기 전에 이렇게 또다시 야기된 식량 안보 위협을 서둘러서 진정시켜야 된다는데 적극적인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그 농산물 수출국으로서 영향이 막강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데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각각 세계 1위, 세계 5위 밀 수출국입니다. 두 나라의 시장 점유율은 합쳐보면 28% 달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튀김이나 과자, 스프 등에 쓰이는 해바라기는 두 나라가 세계 수출의 68%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식용이나 사료용, 옥수수도 세계 점유율 14%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곡물 이제 일단 사람 먼저 생각하게 되지만 네. 진짜 사료용으로도 많이 쓰여서 축산 농가들도 상당히 지금 부담스러워하겠어요. 네, 맞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옥수수가 가장 대표적인 곡물인데요. 우크라이나발 사료 공급이 차질을 빚으면서 스페인, 이탈리아 등 유럽의 주요국에서도 가축을 그냥 도살하는 게 낫지 않겠냐 뭐 이렇게 말할 정도로 굉장히 상황이 안 좋은 곳도 있다고 합니다. 스페인은 옥수수 구매를 위해서 아르헨티나, 브라질로 노선을 지금 찾고 있고요. 스페인을 대표하는 이베리코 돼지, 이탈리아 모짜렐라 치즈 등 축산 가공품의 가격도 연쇄적으로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프랑스는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이 사료용 곡물 가격이 폭등하면서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 농가들에게 4억 유로를 긴급 지원하기를 결정했는데요. 축산 농가들에게 4개월에 걸쳐서 사료 비용 등을 쓸 수 있도록 긴급 자금을 지원한다고 프랑스 정부가 밝혔습니다. 네. 진짜 사실 비상 상황이잖아요. 네. 이런 사태라면 예전에는 좀 지키려고 노력했던 것들도 놓치게 되는 일이 생기겠어요. 네, 맞습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는 질, 인, 칼륨 계열의 비료 최대 수출국입니다. 수출량이 굉장히 많은데요. 게다가 이제 비료 산업은 에너지 집약 산업이어서 러시아가 천연가스 수출을 제한하면서 생산 원가도 같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 이전에도 유럽연합은 기상이변이나 코로나19에 따른 인건비 상승, 생산 차질 때문에 에그플레이션, 그러니까 농산물발 물가 상승이 시작이 될 거다라는 위기감이 있었는데 네. 지금 사태가 점점 나빠지면서 계속 물가가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럽 중앙은행은 올해 물가 상승률이 5.1%까지 오를 거다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유럽연합이 이 농업 분야에서 탄소 중립을 위해서 야심차게 추진했었던 농장에서 식탁까지 전략도 수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환경 문제 좀 더 초점이 됐는데 지금은 워낙 그 원료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이걸 지킬 수가 없게 된 건데요. 2030년까지 화학 농약
50%, 비료는 20%, 그리고 가축 항생제 사용량을 50% 줄이겠다는 계획이고요. 또 농재 10%를 다양성을 보존한 지형으로 전환한다는 것이 유럽연합의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유럽연합 각국 농업계에서는 다양성 보존 농지를 예외적으로 사료 작물 재배에 허용해야 될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이걸 예외적으로 허용하게 될 거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화학비료 또 작물 보호제 사용 요구가 더 커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식량 안보 수준이 낮은 저개발 국가로까지 이런 영향이 연쇄적으로 퍼질 것 같습니다. 중동, 아프리카 상당수 국가가 밀 수입량의 50% 이상을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의존하고 있는데 동아프리카 지역의 에리트리아 같은 경우에는요. 소비하는 밀의 100%를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악순환에 좀 빠질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환경을 지금 또 못 챙기면 또 더 큰 기후변화 때문에 네. 농작물에 더 또 피해가 오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자, 미국과 브라질도 농산물을 많이 수출하는데 지금 러시아 비료에 대한 제재를 두고서 대립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비료 성분 중에 탄산칼륨이 있는데요. 탄산칼륨은 러시아, 벨라루스에서 전 세계 유통량의 42%를 공급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비료 생산에 필요한 칼륨, 질소의 해외 수입 의존도가 90%가 넘는 그런 것들도 있는데 브라질 농업부 장관은 지금의 국제 제재처럼 비료 소비를 억제하는 방식은 결국은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을 심화시키게 될 것이고 식량 안보를 위협할 수 있고 또 세계 식량 상황을 악화시켜서 문제가 더 커진다. 그러니까 이런 제재를 가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브라질은 현재 캐나다 비료 기업인 뉴트리언스 그리고 캄포스텍 이런 회사들로부터 이제 좀 수입선을 다변하고 있고요. 또 미국의 모자이크사 등과 접촉해서 자국에서 필요한 양을 확보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자, 그러면 미국은 제재를 그래도 계속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러시아를 압박하기 위해서. 네, 미국 농무부 장관은 최근에 그 유엔 식량농업기구가 주최한 행사에서 러시아가 어쨌든 부당한 전쟁을 시작을 한 것이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여러 가지 제재를 통해서 뭔가 좀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누군가는 희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료 원료를 구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상황은 너무나 안타깝지만 우크라이나 민족주의가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이런 제재를 통해서 뭔가 해결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질소 비료 생산에 사용되는 천연가스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때문에 국제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많은 국가들이 비료 생산에 실제로 차질을 빚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대두, 커피, 설탕 등 농산물 주요 수출국인 브라질 같은 경우는 최근에 식량 안보를 위해서 비료 부분을 국제사회 제재에서 제외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만 미국은 그게 안 된다는 입장이고요. 우루과이, 파라과이 등 다른 남미 국가들도 브라질에 대해서 지지 입장 계속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네. 이 브라질을 포함한 남미 국가는 비료수의 85%를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고요. 러시아와 벨라루스산이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제사회가 계속 제재를 하다 보니까 수출이 어려진 상황이고요. 질소 비료 생산에 사용되는 천연가스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때문에 국제 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이렇게 비료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겁니다. 네. 미국은 명분을 내세워서 그래도 좀 버티는데 네. 브라질이나 남미 국가들은 좀 의존도가 이런 게 서운하게. 네, 그렇습니다. 일단 살고 봐야 되는데. 네, 네. 자, 해외 농업 소식 오늘 조윤주 외신캐스터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이다. 활기찬 하루를 여는 오늘 아침 1라디오 건강한 아침 습관.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힐링타임. 저는 필라테스 하는 방송인 양정원입니다. 오늘은 기지개를 활짝 펴볼까요? 양팔을 머리 위로 들어 올려 깍지를 끼시고요. 여의치 않은 분은 한 팔만 들어 올린 후 위로 힘껏 뻗어주세요. 가능하신 분들은 오른팔을 위로 뻗은 채 왼손으로 오른쪽 팔꿈치를 지그시 끌어올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반대쪽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어깨에서부터 등, 팔 근육이 당기듯이 쭉 끌어올려서 스트레칭을 합니다. 가능하시면 5초간 3회씩 반복해주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합니다. 저는 양필라 양정원이었습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오늘 아침 1라디오 수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수요일은 해외 농업 소식, 지구를 지켜라, 뉴스 브리핑 등으로 이어지는데요. 오늘 조윤주 애신캐스터와 해외 농업 소식 조금 더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자, 방금 브라질과 미국 얘기까지 들었는데요. 일본 얘기로 가보죠. 화우 수출이 일본에서 늘고 있다고 하는데 소인가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뭐 한우, 유구 이런 거 있잖아요. 일본에도 개량된 식용수를 화우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의 농업 한우국이 그 월간 레포트를 제출하는데 일본의 화우 산업에 대한 현황 분석 자료가 이번에 공개가 됐습니다. 일본 화우 수출량은 작년에 7,876톤으로 전년 대비 62.6%나 증가했습니다. 비결이 뭘까요? 네, 일본의 쇠고기 수출은 2015년 1,611톤을 시작해서 매년 꾸준하게 성장했고요. 이렇게 급성장을 거듭하면서 작년에는 전년 대비 63% 가까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뭔가 정부가 좀 밀어붙인 부분이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일본 정부가 수출에 굉장히 강력한 의지를 보이는 것은 내수 시장의 부진을 넘어서기 위한 방편으로 보입니다. 장기적이면서 체계적인 투자 노력의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이제 그런 것 같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수출 증가는 화우 생산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화우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시키는데도 큰 도움을 줬다라는 분석입니다. 작년에 도축수가 전년 대비 1.2% 정도 증가했고요. 사육두수도 전년 대비 약 2% 정도 증가를 했는데 전반적인 농가수는 또 감소 추세라고 합니다. 일본의 공급량은 0.1% 정도 증가했고요. 수입량은 2.6% 이렇게 감소했다고 하는데 수입산이 감소한 것은 미국산, 호주산의 수입량이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하고요. 일본은 캐나다산, 뉴질랜드산 수입량도 점점 늘리면서 수입선을 다변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호주산이 일본 쇠고기 수입량의 40.8% 가장 많은 부분 차지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이 미국산 39.8%인데 작년에는 캐나다산이 30%, 뉴질랜드산이 35%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요, 미국산 쇠고기 점유율이 56.3%, 호주산이 35.4% 차지하면서 수입국에 대한 편중도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일본의 주요 수출국은 캄보디아, 홍콩, 대만 이런 나라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한우고기 수출에 고전하고 있는 것 반해서 일본은 매년 이렇게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게 체계적인 시스템 속에서 장기적으로 투자도 계속하고 있고 홍보가 잘 되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정부도 지금 이 상황을 들여다보고 있는 거니까 네. 개선되기를 좀 기대해봐야겠네요. 또 한우가 품질도 워낙 좋으니까 수출이 잘 되기만 하면 또 세계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먹을 게 없어지는 거 아닐까요? 네. 자, 해외 농업 소식 조윤주 애신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매달 마지막 수요일 환경 문제 살펴보고 있죠. 지구를 지켜라. 한겨레 신문 남종영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에 사람의 임종을 예견하는 고양이가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고양이의 이름이 오스카라고 합니다. 오스카라고 하는데요. 10년 전만 해도 사람의 임종을 예견한다고 해서 각종 신문방송을 통해서 조명됐던 아주 유명한 고양이였습니다. 100명이 넘는 환자의 임종을 지켜본 이 고양이가 약 한 달 전인 6월 말에 조용히 무지개 다리를 건넜습니다. 네. 미국의 뉴스도 이를 전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오스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고양이 오스카. 사람의 임종을 예견했다면 어디에 살았던 건가요?
예, 그 병원, 요양병원에 사는 고양이인데요. 미국 동부에 그 바다를 끼고 있는 인구 20만 명의 프로비던스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스티어하우스라는 요양병원에서 산 겁니다. 이 요양병은 2005년부터 동물 치료 프로그램을 이용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따라서 치료용 고양이 여러 마리를 기르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고양이 오스카였습니다. 아, 그랬군요. 치료용 고양이라 그러면 뭔가 적극적인 역할을 좀 했었나요? 아, 예. 그래. 치료용 고양이라고 해서 뭐 의사처럼 사람의 병을 뭐 직접 치료하는 건 아니고요. 영어로는 뭐 테라피 캣이라고 하는데 그냥 요양병원에서 자유롭게 풀어놓고 키우는 고양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고양이가 병실에서 들어가서 뭐 사람 옆에서 자기도 하고 뭐 휴게실에서 뭐 환자들과 같이 놀기도 하고요. 그냥 뭐 가족처럼 지내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고양이가 환자의 사회적 상호작용과 정서적 안정을 도와서 최선의 의학적 환경을 만든다는 개념입니다. 네. 존재 자체로 그 약간 위안을 주는 그런 거였네요. 우리도 지나가던 고양이가 무릎에 올라와주면 막 감동받잖아요. 예. 네. 그 요양병원에서 그럼 기르는 고양이들은 따로 뭔가 이렇게 선발을 했던 거였을까요? 예, 뭐 따로 이렇게 치료용 고양이를 따로 선발을 하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군견이나 뭐 경찰견처럼 뭐 사람 그 시험을 거쳐서 자격증을 따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예. 사람들과 잘 어우러질 수 있는지 뭐 성격을 보고 판단을 하고 그리고 사회적 예절을 가르치는 최소한의 훈련을 거쳐서 입양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냥 사람과 잘 어우러질 수 있는 고양이를 선발을 하는 거거든요. 오스카 같은 경우도 이제 2005년에 이제 입양을 해서 이제 기르기 시작했는데 재밌었던 게 언젠가부터 오스카라는 그 고양이가 죽기 직전에 환자의 병실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머무르는 사실을 병원 사람들이 알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유명해지기 시작한 거죠. 예, 이게 계속 지켜보다 보니까 오스카는 꼭 들어가는 병실이 이제 좀 있으면 이제 그분들이 돌아가시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네요. 네. 야, 구체적으로 어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유명해진 게 이 병원 의사이자 그 브라운 대학의 교수 데이비드 도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뉴잉글랜드 의학저널이라는 유명한 학술지에 고양이 오스카에 대한 이야기를 세상 사람들에게 알렸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신문 방송이 보도를 하면서 유명해졌죠. 그 의학저널에 실린 얘기를 보면은요. 보통 고양이 오스카가 병원 복도를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뭐 구석에서 몸을 말고 쉬기도 한답니다. 근데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노는 고양이라기보다는 좀 소극적인 성격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평소에는 병실에 들어가는 경우는 별로 없고 있어도 뭐 자주 들어간다고는 하지는 않는다고 해요. 근데 네. 이 고양이가 병실로 들어가서 오래 머무를 때가 종종 있었거든요. 그럴 때는 환자 옆에서 온종일 함께 있는데 그러면 이 환자가 곧 임종 직전의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환자가 이제 결국 저 세상으로 떠나면 그 병실에서 나오고요. 그래서 이러한 사실이 계속되니까 병원 직원들도 깨닫게 됐고 데이비드 도사가 이에 대한 글을 의학저널에 보내서 유명해진 거죠. 사실 이 글이 과학적인 논문도 아니었고 그래서 촉촉한 에세이에 가까웠는데 그 데이비드 도사는 설마 의학저널이 이 이야기를 실어줄 거라고 기대는 안 했다고 해요. 여튼 고양이 오스카가 오래 머무르면 임종 직전의 상태라고 보면 되니까 병원들은 의사나 의사나 간호사는 그때부터 임종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어이구, 예. 가족들에게 전화를 돌리고 의사를 부르고 환자 모니터링을 시작을 했죠. 야, 오스카를 완전히 믿은 거네요. 병원 의료진들도. 예. 네, 그렇습니다. 야, 내가 누워 있는데 오스카가 다른 고양이는 괜찮은데 오스카가 들어오면 저승사자 약간 이런 불길한 이미지로 받아들이진 않았을까 걱정도 되는데요. 예,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이 났는데, 예. 맨 처음 그 의료진들도 오스카가 운명을 재촉하는 죽음의 사자처럼 사람들이 이렇게 받아들일까봐 걱정을 했다고 합니다. 말기 치매 환자의 병실에 고양이가 들어가고, 곧이어서 환자가 세상을 떠나고, 고양이가 조용히 병실을 떠나고 이런 어떤 서사가 각인이 되면 고양이에 대한 불길한 선입견을 강화할까봐 걱정을 했죠. 근데 다행히도 환자들은 오스카를 마지막을 함께하는 친구로 그리고 의료진은 함께 일하는 스텝으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오스카가 침대 옆에 앉아서 환자가 죽고 나서야 병실을 떠났는데 가족이 없는 외로운 환자들은 오스카를 가족처럼 대했습니다. 고양이가 일종의 호스피스가 된 거죠.
그리고 의사와 간호사들은 오스카와 원팀으로 움직이면서 죽음을 준비했다고 해요. 그리고 오스카를 죽음이라는 거대하고 중요한 의식을 함께 준비하는 그런 동료로 생각을 한 거죠. 네. 그런데 오스카는 어떻게 이걸 안 건지 결과적으로는 이제 증명이 됐는데 설명이 되나요? 물론 이에 대한 체계적인 실험이나 그리고 과학적인 논문이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좀 말하기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는데요. 예. 제가 데이비드 도사하고 이메일을 통해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그 데이비드 도사는 우리 몸에 있는 케톤이라는 물질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더라고요. 이게 좀 냄새나는 물질인데 이게 여기에 대해서 오스카가 반응했을 거라는 추측을 합니다. 이 케톤에는 특유의 향이 있어서 의대생들이 보통 초기 당뇨병 환자의 입냄새에서 이걸 구분하는 훈련을 받는다고 해요. 그리고 이 케톤이 죽어가는 세포나 굶주린 상태에서 방출되기도 하는데 데이비드 도사는 오스카가 이 냄새에 반응해서 이렇게 행동을 했다고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동물들의 행동에서 나타나는 강화 효과도 있습니다. 초창기에 오스카가 죽음이 임박한 말기 치매 환자 옆에 있으면 사람들이 칭찬을 해주니까 계속 그 오스카 행동이 그런 행동이 강화됐을 수 있다고 이 데이비드 도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네, 후각이 중요하군요. 그러니까 개들도 특정 질병을 냄새로 찾아내곤 이런 것도 많이 접하잖아요. 예, 개가 그 사람이 암이 걸렸을 때 그 암을 탐지할 수 있다 이런 거는 사실은 이제 과학적으로도 많이 증명이 됐고 잘 알려진 사실이죠. 다른 질병과 마찬가지로 암이 그 신체와 신체 분비물에서 특정한 흔적이나 냄새를 남깁니다. 우리는 전혀 맡을 수는 없지만은 피부와 소변, 대변, 땀, 호흡할 때 내뿜는 공기 등으로 그 개가 암을 찾아내는데요. 고양이도 그런 측면에서 보면 후각이 뛰어납니다. 코 내부의 표면적이 인간보다 5배가량 넓고 사람보다 한 10배 이상 냄새에 민감하다고 합니다. 후각은 코 점막 안에 있는 그 후각 수용체의 개수로 기능을 측정할 수 있는데요. 사람의 후각 수용체가 1천만 개 정도인데 비해서 고양이는 한 6,500만에서 1억 개, 그리고 개는 또 1억 개 이상이라고 하니까 당연히 고양이가 사람이 네. 맡을 수 없는 냄새를 맡을 수 있기 때문에 고양이 오스카 같은 능력이 있을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 그 많은 분들의 마지막을 함께 지켜준 호스피스 오스카. 오스카의 마지막은 어땠나요? 예. 사실 이번에 그 죽기는 했는데 그 전에도 한번 그 죽을 고비를 넘겼다고 해요. 네. 몇 년 전에 그 추수감사절 연휴에 오스카가 음식물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주사를 했는데 곧 죽을 것처럼 보여서 고양이 병원 응급실로 이송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심각한 심정지가 왔다고 해요. 그래서 모두 오래 버티지 못할 거라고 했는데 의료진들이 그러면 우리가 오스카에게 호스피스가 되어주자고 해서 오스카를 다시 요양병원으로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 함께 살던 사람들과 죽음을 맞으라고 이렇게 그런 의미에서 데리고 왔는데 오스카를 그 병원에 데려온 지 이틀째 되는 날에 오스카가 기적처럼 회복됐다고 합니다. 그 뒤에 이제 그 오스카는 치료용 고양이로서 일선에서 은퇴를 하고 이제 좀 다른 곳에서 머물었는데 그 뒤부터 좀 건강이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튼 그 뒤로 이제 이 데이비드 도사가 고양이 오스카라는 책을 내고 이 책이 노인의학 과정에서 필독서가 되고 또 학생들은 이 책을 읽고 생이 많이 남지 않은 사람들과 어떠한 제세로 함께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토론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노인 요양병원에 이런 동물 치료 그룹이 확산됐다고 하고요. 보고 처음에 발표됐을 때는 많이 화제가 됐는데 이 오스카가 세상을 떠난 건 이제 오늘 기자님이 처음 알려주신 거잖아요. 네. 다들 좀 추모하고 이러고 있겠어요. 네, 그 데이비드 도사가 페이스북으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저도 우연히 가서 보고 알게 됐는데 그 페이스북을 보니까 이런 말을 썼더라고요. 오스카가 없었다면 환자들과 가족들은 외롭게 죽음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오스카가 환자들과 가족들에게 어떤 존재였는지 우리는 이해를 했고 지금도 그가 남긴 유산은 살아있습니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네. 지구를 지켜라. 한겨레 신문 남종영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예년 기온을 웃도는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오후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이 6.5도, 대전 5.3도, 광주 8.6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 15도, 대전 18도, 대구, 광주 21도로 예상됩니다. 비는 제주부터 시작되는데요. 늦은 오후에는 전국 대부분에 내리겠고요. 내일 아침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동해안은 내일 오후까지 이어지기도 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영동과 제주도가 5에서 20mm, 그 밖의 지역은 5mm 안팎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듣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6시 45분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김재용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새 정부 첫 국무총리가 곧 발표될 예정이라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다음 달 초 국무총리 인선을 마무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인사청문 일정을 감안해서 이 새 정부 출범 시기에 맞추려면 4월 초에는 인선을 발표해야 한다라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국무총리 후보군으로는 안철수 인수위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임종용 전 금융위원장, 최준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 등입니다. 인수위는 총리 인선뿐 아니라 경제부총리, 금융위원장, 대통령실 경제수석까지 경제 원팀을 구성하겠다라는 취지를 밝힌 바 있는데요. 이에 따라 경제 전문가들을 후보군으로 압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다만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어제 윤석열 당선인을 만나서 이 총리를 맡을 의사가 없다라는 뜻을 전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반면 또 다른 보도에서는 안철수 위원장 측이 인수위원장을 하면서 이 총리 인준 절차를 밟을 수 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져서 안철수 위원장의 거취 여부에 그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인수위원회는 어제 법무부 업무 보고를 받았어요. 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당선인의 공약에 이견을 제시했다라는 이유로 지난주 업무보고를 유예한 인수위원회가 어제 법무부의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정무사법 행정분과 이용호 유상범 인수위원은 업무보고 후 브리핑에서 이 법무부가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했으며 또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로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훼손됐다라는 지적에 공감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와 관련해서는 이 법무부는 구체적인 찬반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고요. 새 정부 들어서 관련 법률 개정 작업 등이 있으면 적극 참여하겠다라는 입장만 밝혔다고 합니다. 네. 자, 장애인 차별철폐연대가 이동권을 두고 지금 시위 중인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관련 발언이 논란이 됐고 인수위는 어제 단체를 찾아가서 입장을 들었다고요? 네, 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회복지분과는 어제 출근길 시위를 벌이는 이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를 찾아서 입장을 들었습니다. 이 면담은 30여 분간 진행이 됐는데요. 이 박경석 전장현 상임 공동대표는 이동권 문제는 장애인들이 21년을 기다렸다라면서 이 정권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여야가 시급하게 풀어줘야 할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이 분과 인수위원인 이미자 의원은 경청하러 왔다라면서 이 절박함은 이해하지만 다른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계시니까 우리가 뵙는 게 좋겠다 싶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전국 장애인 철폐연대 차별철폐연대 측은 다음 달 20일 이 장애인의 날 전까지는 예산 배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알려달라면서 그 전까지는 시위를 중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와 함께 박경석 대표는 이준석 대표에게 사과하시라 전달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는데요. 이미자 인수위원은 전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만 이준석 대표는 사과의 대상이 아니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인수위원회 어제 좀 여러 논란에 휩싸일 만한 얘기들이 나왔어요. 네, 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 실무위원인 조상규 변호사가 이 당선인의 경호 차량을 SNS에 올려서 논란을 일으켰고 그제 인수위가 해촉을 했는데요. 그런데 조상규 변호사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해촉 과정의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며 누군가 인수위를 사유화하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권영세 부위원장의 이름을 거론하기도 했고요. 또한 김창경 과학기술교육 분야 인수위원이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 당시 공무원들에게 자기가 출연한 방송을 안 봤다라며 호통을 쳤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또 교육부 업무보고 30분 전 30분간 이 부처 공무원들을 정신교육을 시켰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또 여성 실무위원에게 케이크를 자르라라는 지시를 했다고도 주장을 했는데요. 네. 인수위 측은 조상규 변호사 본인이 자진 사퇴하기로 했다라면서 해당 인사 발언 하나하나에 대해 반응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청와대가 김정숙 여사 의료비 논란에 대해서 옷값이죠? 입장을 냈어요? 네, 그 일부 인사 언론들이 김정숙 여사의 의상비를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결제한 것 아니냐며 이 청와대 특활비 공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민의힘 정미경 최고위원도 김정숙 여사의 브로치가 2억이 넘는다는 말이 있다 라면서 이 말을 보태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 청와대는 어제 김정숙 여사의 의상비는 김정숙 여사의 사비로 결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신예현 청와대 부대변인은 대통령 비서실의 특수활동비가 국방, 외교, 안보 등의 사유로 구체적으로 공개하기 어렵다는 점을 빌미로 이 무분별하게 사실과 다른 주장을 쏟아내는 것은 유감이다라고 말했고요. 또 브로치가 2억 원이 넘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청와대는 사비로 부담했다는 옷값이 얼마인지는 공개할 이유가 없다라고 밝혔고요. 외교 활동을 위해 최소한으로 지원했다는 의전 비용도 그 내역을 공개하진 않았습니다. 네. 자, 코로나19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34만 7,554명이었습니다. 이 평일이 되면서 검사 건수가 다시 크게 늘었고 그 결과 월요일에 비해서 16만여 명이나 폭증을 했는데요. 다만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6,300여 명 정도가 적었고요. 오늘도 40만 명대로 어제에 비해서는 많은 확진자가 예상됩니다만 이 지난주 수요일에 비해서는 적은 수의 확진자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1,215명으로 전날보다 줄었습니다만 이틀째 1,200명대를 기록하고 있고요. 사망자는 237명으로 여전히 많은 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완만하지만 이 확진자 수가 감소세로 전환한 것으로 당국은 판단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다음 달 4일부터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 거리두기 조정 방안은 금요일인 오는 4월 1일에 발표할 예정인데요. 현재는 사적 모임 제한 인원을 8인, 또 다중이용시설 영업 제한 시간을 오후 11시로 하는 거리두기 방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국은 거리두기 자체를 해제할 가능성에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정부는 어제 이 모든 거리두기를 일시적으로 해제할 경우 유행이 증폭될 우려가 있다라면서 현재 점진적으로 거리두기를 완화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저 어제 청주의 한 병원에 불이 났는데 발빠르게 대처해서 인명 피해를 막았다고요? 네, 어제 오전 충북 청주의 한 산부인과 건물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이 불이 주차장에서 또 발생을 했는데요. 건물 외벽 단열재에 옮겨 붙어서 순식간에 상층부까지 번졌고요. 인근 건물까지 불에 타면서 검은 연기가 솟구치는 급박한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당시 병원 안에는 갓 태어난 신생아 산모 또 제왕절개 수술을 준비하던 임신부의 의료진까지 모두 120여 명이 있었는데요. 네. 신생아든 산모든 자력으로 탈출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의료진들의 필사의 탈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료진들의 침착한 대처로 5분 만에 구조를 모두 완료했다라고 하고요. 이 무사히 건물을 벗어난 신생아와 임산부 등 47명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는데요. 이 중에 11명이 연기를 마시긴 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불은 소방관 80여 명과 장비 30여 대가 투입된 끝에 3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네. 시화공단에서 폭발 사고가 있었는데 노동자 2명이 숨졌어요. 네, 어제 오전 10시 24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이 시화공단 내 산업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사고로 노동자 2명이 숨졌는데요. 이날 폭발 사고는 해당 업체의 5개 위험물 탱크 상부 배관 용접 작업 중에 일어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망자 모두 외주업체 소속으로 전해졌고요. 이 폭발로 인한 파편에 맞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서 불은 금방 진화가 됐고요. 이 탱크에서의 위험물 노출은 없었다고 합니다.